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나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건 순간이동 같은 마법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 30분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은 농업 시대에서 상공업 시대를 열었고 대도시를 만들었으며 전 세계로 빠른 무역을 가능하게 했죠. 교통의 발달이 가져다준 진짜 마법은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현대 문명의 발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경세재민 촉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교통정책과 앞으로의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네, 2025년 내년도에 한강을 갔다가 날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먼저 회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대한교통학회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대한교통학회는 1982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2년째 맡고 있고 제가 21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대한교통학회는 개인 회원이 한 4,800명 정도 되고요. 네. 기관 회원이 한 150개 기관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교통 관련 학회이고요. 최고의 학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은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고요. 국제 SSCI 저널, 그다음에 국내 저널, 다양한 것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교통 문제를 갖다가 발굴하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82년에 설립된 학회면 42년의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국내외로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그런 고견을 펼치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장을 맡은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23년도에 그 혁신 모빌리티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교통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그 법을 잘 이해하고 발전적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혁신 모빌리티 레포트라는 것을 발간해서 모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갖다가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부에서 민생토론에서 발표한 통근 30분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서 방법을 제시한 토론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지금 아주 핫한 이슈인데요. 일기 신도시가 어떤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교통 문제와 함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이슈화했고요. 또 민간 버스 산업 동향과 전망, 그다음에 택시 이슈 이런 것도 또 진단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용인 경전철 관련해서 수요 예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전문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다뤘고요. 이런 뭐 다양한 국내외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점도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철도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올해가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는 20주년이 됐고 도시철도가 개통된 지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교통이 그동안 얼마나 발전을 해왔는지 전망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올해 고속철도 개통된 지 말씀하신 것처럼 20주년이 됐죠. 우리나라 지금 교통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 두 개를 들자면 어떤 건가요? 하나는 혁신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철도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현재의 교통수단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제가 생각해도 철도 수단인 것 같아요. 네. KTX가 지역 간 교통의 이동성을 확보했다면 GTX 같은 것은 도시 내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그렇죠.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많은 철도 서비스가 우리들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KTX가 우리 국토의 시공간의 어떤 지도를 갖다가 혁신적으로 바꾼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작년 8월 달에 누적 승객 수가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게 엄청난데요? 되면 1인 인구당 한 20번 이상씩 네. KTX를 갖다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KTX 서비스는 아주 고속 서비스고 아주 고도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도 네. 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비스가 형평성을 위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혁신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KTX에 좀 더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는 연계교통수단과 네. 함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KTX와 같은 고속 서비스가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교통이 발달을 하면서 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GTX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수도권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이슈잖아요. 네. GTX가 어떤 건지 개념부터 짚고 갈까요? GTX는 말 그대로 맨 처음에 시작은 G가 경기도로의 G를 땄었는데요. 그랬군요. 이게 이제 좀 발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견이 수렴이 되면서 GREAT의 약자입니다. 그레이트로 Train 변했어요? Express입니다. 오. 다시 얘기해서 이제 고속 철도인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 철도보다는 이제 어떤 수도권 내 또는 광역권 내에서의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대심도 열차라는 겁니다. 대심도라는 건 깊이가 40m에서 80m 정도의 아주 대심도에서 이제 시설을 갖다가 이제 건설한 거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50m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가에 대한 보상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비를 보게 되면 밀도가 높은 도심을 지나갈 때 지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비는 대심도로 내려가는 것이 좀 더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속도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속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작물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지작물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대심도로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간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교통시설물을 설계하다 보면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역간 간격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GTX는 다른 광역철도나 도시철도에 비해서 역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서비스를 갖다가 네.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약점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수가 작다 보니까 물리적 역세권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역에 도달할 수 있는 연계교통수단이 네. 같이 개발되고 계획되고 실행이 돼야지만 GTX가 이제 원래 본연의 서비스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GTX가 지금 A, B, C 노선은 A 노선은 이제 부분 이제 개통을 했고요. 12월 달에 이제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고 완전히 이제 개통이 되려면 2028년도에 이제 완전히 개통이 될 거고요. B 노선하고 C 노선은 지금 시행사하고 건설사가 다 정해져서 지금 진행 중이고 D, E, F 노선은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아직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획 차원의 노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3월이었죠. GTX A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개선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래에는 충분한 수요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네트워크 효과하고 하나는 연계교통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전체 교통망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단편적인 노선, 그다음에 짧은 노선만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GTX 수요나 서비스를 갖다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TX A가 전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28년, 그다음에 B 노선, C 노선이 같이 운영이 된다면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발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수요가 올라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TX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 작다는 거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계교통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연계교통이 충분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통될 GTX A 라인하고 B 라인, C 라인의 운영 계획할 때 적극적인 연계교통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계교통수단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연계교통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트렁크 라인 다시 해서 주 교통수단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는 거죠. 보통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역간 거리가 한 2km 정도 돼요. 그다음에 더 도심으로 가면 1.5k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역세권 반경이 한 500m에서 한 100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영역이 거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GTX는 뭐 거리가 10km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도보로 가능한 역세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세권을 확장시키려면 거기에 접근하는 교통수단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GTX는 중심은 이제 서울 중심이 되고 방사형 라인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갈수록 사실은 개발 밀도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연계한 도로니까요. 철도니까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하면 뭐 일산, 분당, 뭐 평촌, 3번 중동 이렇게 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서울 중심지보다는 밀도가 낮잖아요. 밀도가 낮은 지역에는 사실은 대중교통 서비스, 다시 얘기해서 버스로 연계하기가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 연계교통은 서울 중심의 연계교통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혁신 모빌리티. 모빌리티라는 것은 뭐 DRT가 됐던 또는 PM이 됐던 다양한 이제 서비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곽으로 갔을 때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승용차 접근도 아주 중요한 연계교통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GTX 역에 가서 주차를 하고 주교통수단인 GTX를 탈 수 있는 주차 시설에 대한 확보들도 굉장히 중요한 연계교통수단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만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 위기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교통이 발달을 하면서 지방 소멸을 더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교통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저출산으로 의해서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들, 다시 얘기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전 세계적으로 좀 도시 집중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또 부정할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교통이 그런 어떤 현상들을 자극하고 있느냐?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통 정책은 우리나라 예산 중에 SOC 예산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6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교통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작겠죠, 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교통 서비스는 사실 미래지향적이진 않아요. 결국에는 현재 갖고 있는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기에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 문제가 또 있군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교통 시설물들은 네. 현재의 국민들, 시민들의 이용하고 싶은 니즈, 네. 그거를 갖다가 만족시키는데도 급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교통 서비스로 인해서 도시에 집중이 되고 지방에 대한 것들이 좀 소멸된다는 네. 그런 위험 때문에 현재의 이동을 위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교통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들여다 보니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하도로가 좀 확대되는 추세더라고요. 네. 철도 지하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하화 개발이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점이나 특징 또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하화는 크게 두 가지죠. 네. 철도 지하화하고 도로 지하화가 있는데 같은 지하화인데도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표도 좀 다르고요. 네. 일단 철도 지하화는 교통의 문제이기보다는 도시 문제 쪽이 더 가깝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철도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네. 도시를 이제 분리하는 그런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소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는 지하를 통해서 지상의 유효 부지를 갖다 확보하고 그걸 갖다 시민들이나 또는 경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갖다가 얻는 데 이제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철도를 타봐서 알지만 철도 탈 때 지하로 가는 거하고 지상으로 가는 거하고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죠. 그렇죠. 사실은 지상으로 가는 게 더 좋죠. 네. 개방감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입장에서는 도시 분리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도로 지하화는 혼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한 게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도로들이 이제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화할 수 있는 교통량, 용량이 이제 부족해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기개발된 밀도가 높은 도심지 같은 데서 이제 정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사실은 도로 확장이나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용량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량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지하 공간이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하 도로는 교통 용량을 확보해서 교통 흐름을 갖다가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하화는 같지만 어떤 계획의 목표나 시설의 목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하화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바로 탄소 중립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공업, 제조업 분야만큼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이 교통이잖아요. 네. 친환경 교통수단도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자전거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또 녹색 성장으로 가기 위한 교통의 역할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 탄소 중립 계획 2050을 보게 되면 전체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중에 한 18% 정도가 수송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18%를 갖다가 2050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네. 국가 목표죠. 그 국가 목표를 갖다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18% 중에서 80%를 자동차 그 자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일반 차량에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해서 탄소 배출을 한 80% 줄이겠다. 그다음에 20% 중에서 약 18% 정도가 네. 교통 행태의 변화를 통해서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교통 행태의 변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한다거나 네. 또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갖다가 좀 더 이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통행을 갖다가 없앤다거나 하는 건데 사실 우리 통행에서 불필요한 통행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 번도 교통량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통량의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크기로 줄어든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중교통을 타려는 어떤 사람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대중교통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양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던 사람이 또 광역철도를 이용하는 어떤 대중교통 수단 간의 전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저는 속도라고 생각하고 그 예가 아까 말씀드린 GTX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빌리티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혹은 그 이후에는 자동차가 막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제 상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교통이 발달되고 있곤 하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시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또 20년 후의 모습은 어떨지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네. 저도 뭐 교통을 한 20년 넘게 전공하고 있지만 네. 한 10몇 년 동안 발전한 거와 네. 최근 2, 3년 동안 발전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최근 2, 3년 동안이 더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네. 있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2025년 내년도에 네. 한강을 갖다가 날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UAM을 통해서. 네. 자율자동차는 이미 우리 근처에 와 있고요.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혁신 모빌리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접근성과 이동성을 갖다가 확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소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네. 시간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시간은 다른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서 국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향상할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크기가 얼마가 될지 그것이 네. 어떤 식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네. 생산성이나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할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벅찹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네. 짤막하게 회장님의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목표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도로와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높아지고 GDP가 높아지면은 기존의 서비스보다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시민들은 원합니다. 네.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그다음에 정책 이익과 산학연이 같이 융합이 돼서 최고의 서비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통 전문가들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은 경제 발전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활동을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교통 개발은 우리 미래의 삶을 꿈꾸게 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교통 정책을 들어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